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지금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근무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들어와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이제 같이 미팅하고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미팅을 가면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보안으로 꼽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하게 또 보자면은 가장 이런 보안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금융업체들, 그리고 공공업체들, 공공기관들, 정부 이런 쪽에서 정말로 많이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또 그런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안으로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제 뽑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팅을 한번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뉴욕주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요. 그 뉴욕주에는 NYCRR이라고 하는 최근에 3월 1일부터 발효가 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했을 때 실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뭐 암호화에서부터 아니면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했었다면은 그 NYCRR을 미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그냥 심플하게 아마존 웹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소거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들은 저희가 그런 보안 컨설팅이라든지 저희 파트너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객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캐피탈 원이라고 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 7번째 순위로 되어 있는 리테일 뱅킹 업체이자 그리고 카드 업체입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CTO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파이낸셜 인더스트리가 가장 그런 엄청나게 더티한 그런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아마존으로 옮겼을 때 더 시큐어하게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옮기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시큐리티 컨트롤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마존으로 옮겼을 때 미트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이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처음에 항상 얘기했던 게 데이 1부터 얘기를 했던 게 Security is job zero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맨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존에 하셨던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뭐 피지컬 보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채용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써 오면서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수백만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보안 관련된 피드백을 주셨고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30% 40% 되는 피처들이 거의 대부분 보안에 관련돼 있을 정도로 저희가 새로 출시한 피처들의 30% 40%가 상당히 보안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뭐 나사라든지 지금 보시는 나스닥이라든지 도쿄 익스체인지라든지 파이자 제약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혹은 크리티컬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에서조차 보안 걱정 없이 사용하시게 되는 계기들이 많았습니다. 똑같이 이런 대기업들, 이런 파이낸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혹은 공공기관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그런 똑같은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스타트업 분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드 사이즈 고객분들 똑같이 그런 대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보안 인프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안의 민주화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들이 옆에 있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베네핏이 전달되는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얻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룰 그런 내용들을 좀 꼭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 6가지를 꼽은 이유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존의 온프렘을 운영하셨을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안 수칙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걸어놓고 그리고 이것만큼은 좀 신경 써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6가지 엑기스를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만의 컨셉을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를 가입을 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카운트와 그 밑에 가상 유저로 보이는 그런 IAM이라고 하는 유저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IAM들은 각각의 원하는 권한들, 최소의 권한들만 주고, 예를 들어 디벨로퍼들은 EC2 서버에만 접속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DBA 분들은 저희 RDS 서비스에만 접속하게 한다거나, 이런 롤에 따라 혹은 그 조직에 따라서 권한을 이렇게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에서는 어카운트 하나를 주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임팩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카운트 아이디에 대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체계에 맞는 권한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퀘스천 마크들을 달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암호화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암호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스토리지 암호화입니다. 스토리지는 내가 저장되어 있는 거에 대한 암호화고, 네트워크는 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겠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딧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클라우드에서는 모든 것들이 비저빌리티가 생깁니다. 가시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언제 어디서 어떤 IP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갖다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컨트롤을 되게 가시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디트 로그라든지 감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디도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SSL 기능들, 그리고 TLS, SSL 이런 암호화된 통신들을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시큐리티 그룹과 NACL이라고 하는 방화벽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IDS, IPS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마존에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보안 센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단한 것들을 정말 많은 매트리얼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액세스 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잠깐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가자면 이제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저희는 영어로는 shared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디파인한 용어고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AWS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그리고 그거의 기저가 되는 리전과 어베일러빌리티 존, 그리고 캐시 노드들이 있는데요. 요런 어떤 베이스가 되고 파운데이션 서비스들, 아마존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들은 다 아마존이 책임을 지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실행을 합니다. 반면에 게스트 OS, 그러니까 호스트 OS가 있고 게스트 OS가 있으면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는 게스트 OS부터는 그런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OS에 대한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분들의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은 고객분들이 하시고, 그 아래쪽은 아마존이 하이퍼바이저 밑단은 책임지는 것들을 저희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에 단도 그냥 가만히 고객분들이 알아서 하시게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와 아키텍처적으로 미티게이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위에 부분도 훨씬 더 온프렘에 비해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래쪽을 비롯해 가지고 위쪽에 약간을 이제 커버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WS가 책임지고 있는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 인프라에 대한 시설, 그리고 물리적인 보안들,
어떤 사람이 액세스를 할 수 있는지 권한 제어들, 스토리지에 대한 것들,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 가상화 레이어,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그런 보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AM 기능들, 유저 관리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은 다 아마존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반면에 고객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OS 방화벽, 운영체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고 취약점 없이 코딩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기존과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아마존이 더 장점인 건 뭐냐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저런 인증들이 있습니다. 저 인증들은 국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ISO 27001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과 보안 규정과 SOC, 혹은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하게 예를 들어 헬스케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히파가 필요합니다. 히파라고 하는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를 내가 하는 이커머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PCI DSS라고 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존은 이미 그런 인증들을 거의 50여 가지를 다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그런 인증이 만약에 어떤 규제에 의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인프라 레벨에서는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미 따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은 이런 규제 역시도, 원하시는 규제 역시도 쉽게 컴플라이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에서 물리적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는 센터에서 한두 명이 한다거나 이런 수준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안 인력들을 뽑고, 그런 보안 인력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보안 설치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엄격한 물리적인 접근 통제뿐만 아니라 CCTV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투팩터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CTO도 함부로 저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저희 CTO도 일주일 전에 그 패스를 신청해야 되고, 그 패스는 자동적으로 3일 뒤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내부적으로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어디냐고 여쭤보시면 저희는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ISO 27001이라든지 SOC 규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보안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 직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권한하고 논리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리모트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붙지 못합니다. 완전히 직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VM입니다. 저희가 VM을 EC2라고 부르는데요, 그 EC2 밑에 보통 생각하시면은 하이퍼바이저가 아래에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EC2들이 이제 떠지게 됩니다. 게스트 OS들이. 근데 그 EC2 호스트 OS의 운영 체제는 당연히 아마존이 모든 것들을 최신 체제로 업데이트하고 운영 관리를 합니다. 그 위에 게스트 OS는 고객분들만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존은 거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접속할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루트와 어드민 계정을 다 소유하시고, AWS 저희의 운영자들은 절대 그쪽을 로그인 불가하게 기술적으로 다 막아놓았습니다. 또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것들을 제공해가지고 기존의 파이어월처럼 특정 IP나 포트를 막으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트워크 보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하지만 프로토콜 표준에 맞는 제품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 IP 스푸핑이라든지 호스트 OS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 스니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차단을 하고 있고요. 또 허가되지 않은 그런 포트 스캐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프로액티브하게 계속 스캐닝을 함으로써 고객분들한테 노티피케이션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IP 주소 자체가 변조되었는지 중간에서 그런 체크썸들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하는 TCP 플래그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UDP 페이로드의 길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네트워크 단에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아마존이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아마존이 담당하는 부분이네요. 디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스토리지도 이제 보통 생각하시면은 스토리지를 구성하실 때 레이드로 구성하실지, 뒤에 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센으로 해야 될지, 나스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디스크 관리의 가장 키는 뭐냐면 암호화와 그리고 와이핑입니다.
특히 이런 VM 환경에서는 와이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고객이 A라는 고객이 쓰다가 만약에 내 디스크를 다른 사람이 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쉐어드 볼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A라는 사람이 쓰고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논리적인 와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와이핑하는 것들은 모두 DoD라든지 NIST라고 하는 국제 규정에 따라서 와이핑을 하게 되고요. 디스크는 고객이 직접 암호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암호화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체크박스를 하나 체크하시면은 또 키를 통해 가지고 EBS라든지 그런 암호화를 하실 수 있고요. 또한 고객이 원하신다면은 이거를 내가 폐기하기 전에 직접 와이핑을 해가지고 그런 오픈 소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와이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디스크가 이 데이터 센터 바깥으로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수명 주기가 다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존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국방성에서 표준한 DoD라든지 NIST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가우징되고 물리적으로 모두 파쇄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SO 27001, SOC 1, 2 이런 것들이 국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ISMS 이런 규정들이 있듯이 이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이런 기준들인데요. 이 기준들을 쉽게 미트할 수 있도록 아마존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커머스 쪽의 어떤 PCI DSS라든지 그런 것들도 쉽게 아마존이 이미 아랫단에서는 컴플라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를 해놨기 때문에 위쪽만 신경 쓰시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서티파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에 따라서 아마존이 하고 있는 보안에 대해서 브리프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은 실제 고객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기존처럼 이걸 꼈다가 뺐다가 연결했다가 뺐다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껐다 뺐다 스토리지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권한들을 실제로는 지금 저희는 다 API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API를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인프라 팀에서도 오셨을 거고 DB 팀에서도 오셨을 거고 여러 팀에서 오셨을 텐데 그 팀의 어떤 컨트롤이 되는 팀이 만약에 하나가 헤드 조직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조직에서 각각의 권한에 맞는 어카운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카운트 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을 사용할 때 어카운트 ID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요, 맨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루트 어카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실 때 지메일로 가입을 하시건 네이버닷컴으로 가입을 하시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저게 어카운트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저 어카운트는 모든 서비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강 파워를 가진 어카운트인 거죠. 저희가 어카운트 하나를 하시면은 지금 나온 80개 서비스를 언제든지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계속 나오는 것들은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게 탈취당하면은 엄청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MFA라든지 멀티팩터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보안을 강화하고 이 마스터 계정 어카운트 아이디는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해놓고 거의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석인 거죠. 대신에 이 두 번째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IAM 유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는 저 노란색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면은 IAM 유저를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용도 아이디, 이거는 디벨로퍼 용도 아이디, 디벨로퍼를 위한 아이디, 이거는 DBA를 위한 아이디,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다 따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사용자마다 그 아이디를 분리를 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할당을 해서. 그러면은 그 IAM 유저라고 하는 건 가상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상 유저에는 특정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화된 권한을 그 아이디한테 부여하는 게 되게 키입니다. 이 아마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되게 권한이 많은 것들을 어떤 사람한테 주면 그걸 남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리스트릭션 하는 것들이 아마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보안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emporary Security Credentia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요, 아마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때 모든 것들을 API로 통신을 합니다. 근데 그 API를 통신할 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그 모바일 앱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앱이 API를 날려가지고 계속 통신을 할 때, 이걸 누구나 그 크레덴셜을 가지고 하드 코딩 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에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이 소스 코드가 탈취되면은 엄청나게 큰 위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크레덴셜을 갖다가 템포러리로 받아가지고 특정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상에 올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템포러리 크레덴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마존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는 콘솔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웹 콘솔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K, 자바, C#, .NET, 파이썬, 여러 가지 그런 PHP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API,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API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에 그런 크레덴셜을 소스 코드에 박아 넣게 되면은 탈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템포러리 크레덴셜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콘솔을 접근할 때는 ID 패스워드 플러스 OTP를 반드시 적용하셔가지고 어카운트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AWS 어카운트들을 여러 개가 많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어카운트 간에 하이러키가 생길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AWS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쉽게 저런 하이러키컬한 구조를 만들고 저 그룹마다 적절한 권한을 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AWS 오르가니제이션 통해서 쉽게 어카운트도 만들고 생성하고, 그리고 어카운트의 권한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 AWS 오르가니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내에서 사용하시는 AD가 있잖아요.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쉽게 클라우드로 연동하실 수 있는 이런 아마존의 관리형 AWS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서울리전에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온프레미스 AD와 연계를 한다거나 혹은 클라우드에서 자체적인 AD를 구성을 하실 때 이 서비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에 싱글 사인온을 하나 하시면은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로그인된 형태로 만약에 구성을 하신 게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아마존 콘솔도 싱글 사인온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마치 사내에서 그냥 내가 로그인을 하면 아마존 콘솔도 그 권한에 따라서 로그인이 되게끔 하는 것들을 또 쉽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정보 암호화도 있으실 테고 블락 암호화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 기술들이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쉽게 미트하실 수 있도록 암호화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암호화에 보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전송중 암호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장시 암호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송중 암호화는 내부적으로 통신하실 때 혹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통신을 하실 때에 전송할 때 이런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흔히 하시듯이 HTTPS라든지 SSH라든지 SSL, TLS 같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관리하는 API들, 저희가 제공하는 API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DK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암호화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제 암호화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전송중 암호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 보시면 VP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VPN은 기존에 사용하시는 온프렘 환경, IDC 환경 혹은 이 사내 환경하고 아마존을 연결을 할 때 VPN 터널링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VPN 터널링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스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VPN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온프렘에다가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저희 쪽에다가는 VPN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하나 올려 가지고 하드웨어 VPN으로도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밖에 지금 세종텔레콤에서도 오셨고 KINX에서도 오셨는데 그쪽에서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어떤 전용선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을 연결하고 VPN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송중 암호화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브젝트 암호화, 오브젝트를 내가 저장하는 거에 대한 암호화도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파일 시스템 암호화, 디스크 전체에 대한 암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맨 왼쪽에 보이시면은 맨 왼쪽에 보이시면 encrypted in trans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송 중 암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VM에서 각각의 서비스랑 통신할 때도 다 인크립티드 되어 있는 API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두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EB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쪽이 이제 다 S3 그리고 EBS, RDS, 레드시프트, 글래시어 이런 쪽이 다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해서 이 스토리지를 저장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 매니지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키 매니지 서비스는 보통 그런 국제 구약에 따라서 키를 매니지하는 방법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해놨고, 고객분들이 키를 여기다가 스토어를 해놓으시면은 안전하게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통해 가지고 각각을 암호화하게 되는 거죠. 디크립트 할 때도 여기서 키를 가져다 써가지고 암호화를 디크립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쉽게 고객분들이 키를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이 S3를 암호화하고 싶다, 혹은 EBS를 암호화하고 싶다, 이런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런칭할 때 체크를 해주시면은 암호화가 된 채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할 때 암호화를 하고 빼낼 때 디크립트를 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암호화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이시는 이런 키 매니지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키들을 여러 개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서비스를 이 키로 암호화할 수 있고, 이런 암호화를 EBS, S3, 레드시프트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스토리지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키를 꺼내서 쓰고 빼고 하는 것들은 모두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곳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꺼내서 썼고 디크립트를 했고 하는 것들을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규정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로 이걸 키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세이프넷의 루나 HSM을 이용해 가지고 데디케이트 장비를 아마존에서 대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존재를 합니다. 이 네 번째가 저는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그 포인트입니다. 그 많은 고객분들이 아마존 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그냥 본인의 목적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보안 이슈들이나 이런 걸 터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트래킹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네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번째는 이런 감사나 오디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AWS는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를 추적해서 이제 이런 로그나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들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이 콘솔, 그리고 AWS SDK, 그리고 CLI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AWS 서비스에 접속해서, 예를 들어 스토리지를 늘려라, 혹은 서버를 올려라, 서버를 내려라, 터미네이트 시켜라, 이런 작업들을 API나 콘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반드시 로그가 남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IP로 어떤 ID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 그래야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를 가르시거나 하실 때 유용하시겠죠. 근데 이 클라우드 트레일은 이런 로그들이 저희의 그 스토리지인 S3라고 하는 곳에 남게 됩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해서 별도의 요금을 받지는 않고요, S3라는 스토리지 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요금은 1GB를 한 달 유지하시는데 30원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무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카운트를 만드시면은 이거부터 키셔가지고 어카운트 보안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와치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CPU 혹은 디스크 I/O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뭐 ELB 서비스들, EMR, 하둡 서비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아마존이 제공하는 매니지 서비스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을 80여 가지 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은 이걸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그래프로 다 나타나고 통계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알람을 거셔가지고 노티피케이션 받으실 수 있고 문자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꼭 켜두었으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AWS config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AWS config는 뭐냐면 변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변화할 때마다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버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IP 포트를 어떻게 설정을 했다가 다르게 또 설정을 하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누구에 의해 바뀌었는지를 로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AWS config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시면은 이런 VPC라고 하는 게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의 그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가상 네트워크들이 여러 개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될 때마다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거지? 누가 변경했지? 내가 이거 한 적은 없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 config에서는 이런 식으로 언제 몇 건에 대해서 한 건, 세 건, 여섯 건, 여덟 건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제 누가 어떤 변화를 했는지를 갖다가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AWS config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또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AWS config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룰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룰을 정해 놓고 이 룰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컴플라이언트한지 non 컴플라이언트한지를 체크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EC2 인스턴스를 갖다가 띄울 때 나는 항상 데디케이티드, 그러니까 전용 인스턴스로 띄우고 싶어 라고 하는 룰을 여기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콘솔에 들어가서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띄워지지 않은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non compliant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알람을 보낸다거나 후속 액션을 취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또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들은 보안 저희 콘솔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시큐리티 그룹들이 애니로 열려 있다거나 보안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암호화가 안 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리포트를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WS 인스펙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에서 아래쪽은 저희가 하지만 위쪽은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대해서도 아마존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AWS 인스펙터라고 하는 에이전트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Common Vulnerability라든지 CVE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그래서 저런 수천 개 항목들에 대해서 취약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해당 OS,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 에이전트를 깔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몇 개가 컴플라이언트하고 그 규정들에 얼만큼의 항목을 내가 지금 미트하고 있는지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VPC, 서브넷, 보안그룹, NACL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브넷은 흔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서브넷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22번 포트만 계속 열어가지고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만 이 DB를 접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이 앞쪽에 있는 이 두 가지에서만 접속을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테일러드 되어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하시는 보안 그 규정 중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LB를 앞단에 두시고 L4 스위치를 앞에 하나 두시고, 그리고 웹과 앱 서버들을 두시고, 뒤에 또 이쪽이 백엔드 서버네요. 그래서 이렇게 3티어로 만약에 둔다고 했을 때 이쪽에 시큐리티 그룹을 하나 지정하실 수 있고, 방화벽을 하나 지정하실 수 있고, 이쪽 아래를 또 방화벽을 하나 지정하실 수 있고, 또 이 아래쪽을 방화벽을 하나 지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시큐리티 그룹이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거죠. 맨 위에 ELB 단, 그리고 백엔드 단, 웹 단.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ELB 단, 백엔드 단, 웹 단이 각각 시큐리티 그룹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ELB 단에서 보면은 80과 443이 아웃바운드로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웹서버의 시큐리티 그룹을 보면은 이 웹서버는 앞에 ELB 멜포 스위치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스를 한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 그룹으로 소스와 타겟을 결정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VPC 내에서 여러 가지 패킷들이 오고 가고 내부적으로 통신이 되는 것들을 항상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IP에서 어떤 IP로 몇 번째 패킷이 갔고 언제 갔고 이게 리젝트가 됐는지 액셉트가 됐는지 방화벽에 의해서 리젝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그냥 ELK 스택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그가 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S3에 남게 되고요. 어카운트 넘버, 소스 IP, 소스 포트, 프로토콜, 패킷, 얘가 액셉트 되었는지 리젝트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패킷들이 다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드파티 툴도 저희가 제공하지만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건 이런 VPC 플로우 로그를 가지고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을 해서 알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트래픽보다 더 많이 되는 경우 혹은 리젝트가 더 많이 되는 경우 이건 공격이라고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알람을 트리거링 해가지고 클라우드 와치랑 연동을 해서 바로 이렇게 알람을 트리거링 할 수 있도록 오토메이션을 해놓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또 와프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와프 기능은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저희 엣지 로케이션 맨 앞단에서 CDN에서만 와프를 제공했었는데 최근에는 ALB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또 지금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4 스위치를 사용할 때 와프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지 아니면 SQL 인젝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커로부터 쉽게 보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말에 디도스 방어 솔루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WS 쉴드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든 유저들한테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쉴드는 아마존의 방대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UDP 플러드라든지 싱 플러드라든지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디도스 패턴들에 대해서 디텍트하고 그거를 방어하는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디도스에 대해서 더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드밴스드 프로텍션을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도스 리스폰스 팀이라고 하는 팀을 따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서 테일러되어 있는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공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제 막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이게 한 달에 3,000불 정도가 되는데요. 또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디도스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요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나온 것들을 다 감면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IDS, IPS나 이런 것들은 이런 솔루션들이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활용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계정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로 이제 AWS 보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쉽게 액세스하실 수 있는 보안 센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AWS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저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AWS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철학, 침투 테스트,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인 보안 정보들, 그리고 보안 게시판들, 취약점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안 백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백서들을 제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백서에서 저도 지금 따온 것들이고요. 그리고 보안 블로그를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피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ISO 27001, SOC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아마존이 어떻게 서티파이드가 되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감사기관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아까 말씀드렸던 4번 그 클라우드 트레이를 온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